이 작품 다들 한 번쯤 보셨죠? 시카고의 랜드마크인 구름문입니다. 강낭콩을 닮은 모습 때문에 더 빈이라는 애칭으로 자주 불리곤 하죠. 작품을 만든 건 아니시 카푸어, 인도 출신 예술가입니다. 1991년엔 터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1,000억 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몇 안 되는 생존 작가 중 한 명이죠. 보통 이렇게 성공하면 부를 재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단순히 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임을 양성하거나 회사를 세우는 등 다양한데요. 그런데 아니시 카푸어는 본인의 부와 명예를 더욱 공고히 할 배타적인 전략을 취합니다. 너무 배타적이어서 미술계도 등을 돌릴 정도였죠. 바로 반타블랙 독점 사건입니다. 예술가는 종종 시그니처 컬러를 이용해서 본인을 브랜딩합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빨간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뒤덮고 다니고 이브 클라인은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라는 색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기도 했죠. 아니시 카푸어에게는 두 가지 시그니처 컬러가 있습니다. 피처럼 어두운 검붉은 색과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검정색인 반타 블랙이죠. 이 색상은 영국 제조회사인 서레이 나노 시스템즈에서 군사, 우주항공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동안의 검은 색은 여러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서 빛을 비춰보면 파란색이나 갈색빛이 도는 등 완전한 블랙은 아니었는데요. 이때 출시된 블랙은 가장 완벽한 검정색에 가까운 컬러였습니다. 반타블랙은 빛을 99.965% 흡수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과 적외선까지 흡수해내는데요. 이 덕분에 인공위성의 위장용 도료로 사용되거나 천체 망원경의 내부 도색용 도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기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타블랙의 제작 과정에서 카푸어가 제작 소식을 듣고 투자에 참여하죠. 카푸어는 개발 연구에 돈을 투자했고요. 동시에 예술가 중에서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계약을 맺습니다. 카푸어는 기존의 반타블랙 안료를 소지하고 있던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그 반타블랙 안료를 모두 압수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본인과 가까운 지인만 반타블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예술계에서는 엄청난 비난이 뒤따랐습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한 명의 예술가가 재료를 독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이전에 이브 클라인은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라는 컬러를 만들어서 1960년에 특허를 낸 적이 있죠. 하지만 이후 2008년에 소도비 경매로 이 물감을 판매했고 2019년부터는 클라인의 90번째 생일을 기념 리터당 $100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푸어는 달랐습니다. 예술작품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그 누구도 구매할 수 없도록 독점 계약을 맺었죠. 이에 대해 반타블랙 제작사 서레이 나노 시스템즈에서는 카푸어의 편을 들어줍니다. 반타블랙은 전통적인 페인트나 안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기에 예술작품에 사용하기 부적절하고 또 전문적인 사용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다. 이런 이유로 카푸어에게만 독점적으로 예술에서 사용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말했죠. 여러분은 이 이유 납득하시나요? 많은 미술계 관계자들은 이 이유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건을 가장 공론화시켰던 건 현대미술가인 스튜어트 샘플이었어요. 샘플은 카푸어의 반타블랙 독점 소식을 듣고 가장 핑크스러운 핑크를 제작합니다. 반타블랙을 독점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죠. 이 핑크색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었지만 구매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시 카푸어가 아니며 그의 대리인도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튜어트 샘플은 이 움직임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단 한 사람만 반타블랙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분홍색이 생긴다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도 제시합니다. 그는 이 핑크색이 소유권과 엘리트주의, 특권과 접근성에 대한 거라고 설명했죠. 여기까지는 예술적입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컬러를 독점한 예술가. 그리고 그를 제외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핑크스러운 핑크. 하지만 아니시 카푸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개싸움이 시작된 거죠. 카푸어는 샘플이 제작한 핑크를 구매해서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립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안료를 찍어 바른 채 Up Yours Pink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예술적 움직임에 유치한 감정이 개입됐다거나 추하다거나 오케이 빈보이
라는 등의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푸어는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죠. 카푸어는 이처럼 미술신에서 거침없는 언행과 행보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전에 아이웨이웨이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작업을 선보였다는 이유로 수감됐을 때 카푸어는 소셜미디어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이슈의 당사자가 되고 때로는 이슈를 부풀리는 주동자이기도 한 아니시 카푸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볼 수 있는 카푸어의 전략은 그의 작품 스타일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카푸어의 성격처럼 그의 작품도 시원시원하죠. 거대한 규모로 관객에게 압도감과 불안감을 주고 때로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기센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아니시 카푸어의 대표작은 2006년 만들어진 구름문, 클라우드 게이트입니다.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에 자리 잡은 거대한 콩은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어요. 초기 제작 비용은 600만 달러, 하나약 86억 원이었지만 제작 과정에서 331억 7천만 원까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웬만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돈이죠. 이 작품이 이렇게나 비싼 단가를 자랑하는 건 제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이 작품을 만드는 건 당시 기술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매끈하게 이어 붙여야 했죠. 아니시 카푸어는 작품을 설계한 후에 168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판 조각을 연마해 정확하게 맞물린 후 용접해서 완벽하게 매끈한 표면을 만들어냈죠. 예술작품 치고는 상당한 사이즈인 구름문, 그리고 지나치게 비싼 가격. 처음에는 시민이 사용하는 공원에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지만 작품을 설계한 아니시 카푸어는 이 작품의 진짜 가치는 공간을 차지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데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작품의 표면은 고광택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 사물과 풍경이 모두 반사되죠. 동시에 표면이 콩처럼 휘어져 있어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휘어져서 보입니다. 관객은 작품을 바라보는 순간 작품이 아닌 작품이 반사하는 휘어진 공간을 마주하게 되죠. 작품을 통해서 익숙한 공간의 생경한 모습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푸어는 구름문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고 봤습니다. 그간 조각 작품은 미술 시장에서 다소 선호되지 않는 장르였습니다. 조각 작품의 특성 때문인데요. 조각은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늘 조각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로 여겨졌죠. 하지만 카푸어는 조각을 통해 오히려 공간이 드러나도록 설계했습니다. 공간 인식에 역점을 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스테인리스라는 재질 덕분이었습니다. 카푸어 이전에도 이후에도 스테인리스를 활용한 작가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프 쿤스의 풍선 토끼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활용한 작품인데요. 1,000억 원대가 넘는 금액에 팔리며 기록을 세웠지만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만큼 예술적 가치를 갖지는 못합니다. 이 풍선 토끼 역시 조각 작품이 드러나게 작업이 됐지 조각을 통해 공간이 드러나게 작업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카푸어의 작품은 독보적인 강점을 가져갈 수 있었죠. 카푸어는 이 작품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문이라고 보고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작품 제목을 지었습니다. 문은 통로의 개념을 가집니다. 문을 지나서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죠. 카푸어는 작품 제목에 문을 붙임으로써 관객이 작품을 통해 새로운 차원과 공간을 인식하길 바랬습니다. 카푸어의 2011년작 리바이어던은 카푸어가 회고전을 열면서 처음 선보인 작품입니다. 전시가 열린 곳은 파리의 그랑팔레였는데요. 그랑팔레는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며 지어진 건축물로 천장이 유리로 된 것이 특징입니다. 독특한 건축 양식에 기념비적인 역사도 있어 파리에서 열리는 예술 관련 큰 행사는 모두 그랑팔레에서 열리곤 하죠. 이런 공간에서 회고전을 하면서 카푸어는 단 한 점의 작품만 선보여요. 무게 1701kg, 높이 38m, 면적 4034평의 초대형 작품인 리바이어던이었죠. 작품은 그랑팔레의 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풀어 오른 풍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작품 외부와 내부의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검은색이지만 안쪽 공간으로 들어서면 붉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카푸어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과 레드를 활용한 것이죠. 작품은 걸어 다니면서 감상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관객한테 다른 선택지는 없기도 해요. 작품 사이즈가 워낙 커서 제대로 감상하려면 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터질 듯이 채우고 있어서 한눈에 작품을 보는 것도 불가능해요. 때문에 관객은 리바이어던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작품 안과 밖을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이는 관객에게 혼란을 주기도 해요. 형태에 대한 확신 없이 작품을 감상해야 되고 기억에 의존해서 작품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거대한 조각을 관객이 탐험하듯이 감상하게 만드는 건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류의 작품 시리즈를 카푸어는 멘탈 스컬럽처라고 명명했죠. 관객의 머릿속에서 조각 작품이 새롭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객은 흥미를 느끼면서도 압도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카푸어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작품 제목을 리바이어던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미지의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고대 페니키아 신화에서는 바다 괴물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고요. 성서에서는 혼돈의 힘, 거대 생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카푸어의 회고전에 출품된 유일한 작품이었습니다. 보통 회고전을 진행할 때는 작가의 생애 주기에 따른 대표작들을 선별해서 전시하기 마련인데요. 단 한 점의 작품만 선보였지만 미술계는 충분하며 완벽하다고 평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이 카푸어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담아냈기 때문이죠. 한눈에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작품 사이즈, 새로운 공간 경험을 주는 작품, 안과 밖이라는 개념 사용. 이들은 앞서 구름문, 클라우드 게이트에서도 볼 수 있던 카푸어의 작품 특징입니다. 아니시 카푸어의 예술 세계는 매우 방대합니다. 인도인의 정체성을 살려서 불교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기도 하고요. 본인만의 컬러를 사용한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죠. 조각부터 설치, 페인팅까지 장르도 다양하게 아우릅니다.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작품 특징, 압도감과 과감함은 늘 유지되고요. 반타블랙을 독점하고 싸움까지 벌였던 호쾌한 성격의 아니시 카푸어. 그의 독보적이고 과감한 작품 세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나요?